그 다음부터 보면 이제 다른 풍속화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7세기 네덜란드의 풍속화를 뭐라고 부르냐면 장르화라고 불러요. 장르 하는데 우리는 장르가 그냥 풍속화도 장르고 모두 장르고 다 이렇잖아요. 근데 원래 장르라고 하는 말이 이때 처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런 식의 회화, 17세기에 나타난 풍속화를 장르라고 말합니다. 일상적인 것들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은 지리학자거든요. 뒤에 지구본이 있죠. 지리학자의 일상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천문학자예요. 앞에 지구본이 역시 있는데 약간 그 하늘의 그림을 그린 듯한 그림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지리학자, 천문학자의 일상의 모습을 주목을 한 거죠. 역시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뭐 스피노자를 모델로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긴 하는데 베르미어의 이 그림은 그런 것들을 딱히 알 수 없어요. 다만 지리학자가 됐든 천문학자가 됐든 일군 어떤 사람들이 하늘과 땅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의 유형으로서 보여주는 거죠. 집안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면 또 어떤 그림이 있느냐? 직업군들을 이제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인칭은 몰라요. 이거는 뭐냐면 입 뽑는 사람이에요. 입 뽑는 사람. 두렵죠. 네, 절대 뽑고 싶지 않은데 다리 끝까지 긴장감 느껴지시죠? 이분 떨고 계세요. 예. 이렇게 이제 다리 끝까지 긴장감을 갖고 있는 이분의 뒤에 이제 입 뽑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뒤에 보면, 이런 세숫대 보이세요? 천장에도 벽에도 걸려있고 옆에 있는데, 그 돈키호테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돈키호테가 세숫대야를 투구라고 생각하고 쓰고 다니거든요. 이걸 보고 이해했어요. 돈키호테가 이런 거 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거 같죠. 네, 이런 거 쓰고 이제 이 사람 나름 교양도 있습니다. 옆에 보면 이제 바이올린도 연주하시고 뭔가 약도 빠았나 봐요. 절구 같은 것도 있고. 자, 그러면 이거를 보는 건 뭐냐면 이거 우리가 볼 때 이 의사 선생님이 훌륭하시다 이런 느낌 절대 없잖아요. 우리가 보는 건 굉장히 아프겠구나. 이 손과 우리가 아는 그거 이거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는 게. 자, 그래서 직업군들을 다룰 때 그 직업군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게 풍속화예요. 근데 이전에는 의사가 어떻게 그려졌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요. 이게 렘브란트가 그린 풀포방사의 해부학강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렘브란트가 주목한 사람은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주인공이겠죠. 이게 시체고 시체에서 어떤 근육을 들어서 요게 들면 손가락이 어떻게 움직여, 이 근육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라고 강의해주고 다양한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해부학적인 중요한 발견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 보면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거 보면 의사 같아 보이진 않죠. 귀족들이 신체에 대한 이런 거에 되게 주목하던 시대래요. 그래서 막 어떤 그림은 큰 홀, 이런 홀 같은 데다가 여기다가 시신 넣고 막 해부하고 그걸 생중계하듯이 막 이렇게 실황 보고하듯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서 보고 그걸 그림으로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장면을 그린 듯하게 의사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사분도 되게 대단하게 그리죠. 하지만 17세기 풍속화에 나오는 화가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런 행위가 중요해진 거죠. 인물이 아니라 행위. 이게 이제 17세기 회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이상의 뭐는 없어요. 요거는 그냥 입 뽑는 행위 그냥 그 자체고 요거는 그래도 어떤 의미가 있겠죠. 해부학적인 발견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숨은 메시지를 찾는 게 아까 보셨던 피터 브리겔까지 어떤 숨은 나름 그래도 종교적인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메시지를 가장한 풍속화를 가장한 종교적 메시지 이런데 이 시대를 넘어오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미지가 답니다.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시대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결혼식 장면이겠죠. 결혼식 만찬하는 장면인데요. 뭐 술 먹고 이분 술 참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주전자에 입대고 있고 이런 이렇게 흥겨운 장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당시 사회 상황들을 보면 17세기 네덜란드가 부르주아 사회였어요. 그러니까는 종교 정쟁에서 승리했고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고 종교적으로 이제 신교들이 굳어졌고 그래서 더 이상 종교화를 그리지 않았어요.
가톨릭에서 종교화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신교들은 우상이라고 해서 다 그리지 않고 이제 신교들, 부르주아들이 주목하는 건 뭐냐면 자신들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이유도 뭔가 일상적인 것들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도 이미 어떤 위계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받거나 이런 위계 있는 세상에 대한 통찰을 얻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현재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것이 사라진 것 같기도 하지만 현재가 다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은 이런 메시지들은 뭔가 좀 더 덧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혼식 장면에서 이런 것들을 그렸어요. 굉장히 흔쾌한 일상들. 메시지 없어요. 그냥 결혼식인데 재밌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일상생활들이 막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어떤 세계의 질서들이 전복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18세기에 소품문들이 등장했는데 소품문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조거든요. 정조대왕이 문체반정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식의 문체로 글 쓰지 마. 이래갖고 막 그 선비들 글 검열하고 이래요. 그래서 막 사람들 반성문 내게 하고 반성문 안 쓰면 군대 보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던 정조가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일상을 조명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걸 그리면서 위계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위계는 뭐였냐면 신이 제일 높죠. 신이 가장 뛰어나요. 그 다음에 영웅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있고 식물들이 있고 가장 레벨이 낮은 애들이 광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우주에는 레벨이 다 있는데 이 레벨이 다 있고 그 품격들이 정해져 있던 게 이 종교적인 세계였는데 그런 세계를 받아서 회화에도 위계가 있어요. 신의 이야기, 종교화가 제일 레벨이 높았고 영웅의 이야기, 역사화가 두 번째로 레벨이 높았고 그 다음에 필부지만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서 그래도 그 사람을 특별하게 그려주는 초상화가 의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풍경화, 정물화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 그림에도 그 장르별로 레벨이 있었는데 이 17세기 네덜란드에는 종교화 이제 더 이상 안 그리는 거예요. 왜냐? 종교화를 의뢰해준 교회가 없어요. 기독교에서 이제 신교의 등장으로 신교도는 이제 화가들에게 그 종교적인 그림을 주문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종교 그려봤자 팔 수도 없어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당시 예술가들이 막 그 예술 정신에 막 난 예술가 이런 거 별로 없었거든요. 르네상스까지 거의 없었고 북유럽은 아주 오랫동안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생계형 화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문자가 있는 그림을 그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를 막 봤다가 그런 걸 그리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흥겨운 장면들을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작품이 무엇을 의도하는가 그런 것들보다는 작품의 이런 소재 자체가 어떤 작품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그래서 주문자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그림을 그려주고 아니면 주문자 스스로가 어떤 스타일대로 그려주는 화가를 찾아가고 그러면서 오히려 화가들이 일정한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 스타일만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 초상화하고는 또 되게 달라요. 여기 보면 이 여자분은 초상화가 아니라 풍속화로 구분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림의 주제는 굴 먹는 여자예요. 근데 이제 지금 굴철이죠. 맛있겠죠. 근데 굴 먹는 여자인데 왜 굴 먹는 여자가 주제냐. 일단 굴이 그 당시 어떤 느낌이었냐면 스태미너 식품이었나 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스태미너 식품인데 이때는 약간 체험 효과?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제 먹으면 뭔가 이렇게 몽롱해지고 힘도 나고 그래서 약간 지금의 비아그라 같은 느낌? 어떤 그런 식의 음식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는 단순히 굴 먹는 여자가 아니고 그렇고 그런 음탕한 여자예요. 아시겠죠? 근데 왜냐? 그걸 알 수 있는 막 좋아하시네. 네, 그럴 수 있는 게 저 뒤에 보면 지금 얼굴 분명하게 그려지지 않았지만 이 남자하고 이 여자도 둘이 굴 먹고 있죠. 여기 굴껍질 쌓인 거 보이세요? 많이 드셨어요. 네,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제. 굴껍질 쌓였죠. 네, 이 여자분하고 이 남자분이 같이 굴 함께 먹고 있어요. 여기가 장소가 어떤 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고 그런 데서 굴 먹으면서 나 괜찮죠? 이러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그림을 주문했다는 거예요. 그 홀리한 부르주아들이. 네, 종교화를 이제 더 이상 주문 안 하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굴 먹는 죄를 보면 이 그림을 근데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부르주아들이 사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저런 여자, 음탕한 여자 좋아해요 라고 공공연하게 집에다 걸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사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분들에게도 포장이 필요합니다. 뭐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 이 여자는 음탕한 여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제해야 돼. 음욕의 절제. 이게 이 그림의 주제야.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그렇게 다는 거죠. 어떤 건지 알겠죠? 좋죠. 우리 모든 그림을 다 걸어놓을 수 있어요. 포르노도 다 이제 예술화 시켜서 막 걸어놓을 수 있고, 제목 다르게 달고, 이렇게 거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어느 누가, 아무리 제목이 음욕의 절제라고 하지만, 그렇게 느끼겠어요. 이미지가 이렇게 센데, 이 여자, 괜찮은데. 이렇게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것들, 뭐 이렇게 이제 주제라고 하는 것들을 달긴 달지만 이 17세기 풍속화도 다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제를 넘어서 예전에는 주제가 더 강렬하고 아까 이웃집 아줌마 같은 성모님도 사실 딱 볼 때 이웃집 아줌마 같긴 하지만 정황상 성모잖아요, 그렇죠? 정황상 그리고 이렇게 주제가 뭐야? 성가정 뭐 이런 이렇게 성모와 아기 뭐 이렇게 아기 예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제목이 있지만 이게 다 숨어버렸어요. 네. 다 숨겨져 버리고 이미지가 더 세게 우리한테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하고 주제 사이에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게 이런 그림들입니다. 넘겨보면 이게 메흐라고도 하고 매츠라고도 하는 사람인데 제목은 뭐뭐뭐뭐 하는 여인이에요. 보면 소녀죠. 집에서 엄마 일 도와주고 있고 옆에 동생도 돌보고 있어요. 무슨 나무 뿌린지 연근인지 뭐 이런 걸 까고 있죠. 그쵸? 연근 아닌 거고 우엉인가 뭐 이런 거 까고 있어요. 집안일을 도와주는 소녀예요. 빛이 쫙 들어오고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어요. 참 예쁘죠. 이런 소녀가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자기 동생 같았던 아들을 야단도 치고 아직 그 요람에 있는 애기들 돌보면서 집안일 뭐 바느질 같은 거 해요. 그쵸? 집에서 한 역할을 이제 맡기 시작한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이 또 나이가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인이고, 이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실 잡는 여인이 된 거죠. 노인이 됐어요. 그래도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만 1년이 되면 빵 한 덩어리와 치즈 하나를 딱 놓고 작은 수프 하나를 놓고 감사기도를 올려요. 천국의 열쇠인지 화장실 열쇠인지 잘 모르겠지만 열쇠가 옆에 걸려있네요. 모래시계가 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의 모래가 밑에 다 떨어져 있네요. 옆에 성경책 같은 게 있고요. 고양이는 지금이라도 막 이 위에 있는 것들을 떨어뜨리려고 이제 막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고요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되게 여인의 일상을 고요한 이런 장면들로 묵상하듯이 딱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제 성모님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기 일을 이렇게 수행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이제 정말 그림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일상의 아름다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이 매츠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징이 아니라 이것 그대로가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뭐 알레고리는 그런 거겠죠. 뭐 모래시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죽음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경건하게 기도해라 뭐 이런 거고, 뭐 성가족을 돌보는 마리아처럼 애들을 잘 키워라 뭐 이런 거일 텐데, 그런 거 뭐 메시지 따지지 않더라도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고요한 그 기도의 주제가 될 만한 그림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메시지는 살짝 곁들여지는 거지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화가들이 선택한 소재들은 어떤 구경거리 이런 거가 아니에요. 그냥 흥미로운 구경거리. 이거 그냥 막 흥미롭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실 잡는 할머니가 흥미롭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존재 방식 자체, 이런 삶의 방식에 화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주죠. 굳이 귀족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상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중세하고 분위기 보면 되게 달라요. 이거 중세 여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하는 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소회에 가서 이렇게 우유 짜면 이렇게 들고 오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방아 같은 거 찍고 그걸로 밀가루 같은 걸로 뭐 빚고 이런 게 이제 중세에서 그렸던 거죠. 이거는 여인들의 삶에 대한 어떤 애잔한 마음이나 이런 게 안 보이죠. 그런 것들을 약간 기록한 거죠. 이건 기록문이에요. 그러니까 집하고 뭐 여인의 크기가 이렇게 달라진 건 여인이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집에서 얘네들이 이런 일을 한다, 여자들이. 근데 이때는 다르죠. 분위기가. 이런 삶에
하나의 경건한 장면이 될 수 있다는 것.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자들이 굉장히 주제로 많이 등장합니다. 여성 주인공들. 그래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 로크나 루소 이런 사람들이 애들 교육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 계몽주의 막 이런 사상가들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느냐. 물론 루소는 그렇게 막 에밀 막 교육학자 최초의 교육학자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자기 애를 5인가 다 고아원에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주아 가정에서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가 문제를 그 글로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로크 같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뭐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애가 뜨거운 물로 씻기지 말라고 애가 너무 약해진다고 그러니까 찬물에다가 씻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녹록해놨어요. 거기 보면 막 아빠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가 느껴져요. 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안 그르면 애가 나중에 내 재산을 털어먹겠구나 이런 거 이런 거에 두려움이 막 느껴져요. 너무 꼼꼼하게 다 지도 강령을 막 적어 놓으셨는데 어쨌든 육아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커졌고 그 육아를 담당한 여성에 대한 관심도 커졌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애 젖먹이고 옆에 또 큰 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엄마가 또 애 돌보죠. 그쵸? 바깥과 단절되어 있죠. 근데 밖은 그냥 창문이나 문을 통해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집 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여기도 보면 바깥으로 머뭇거리는 요 아이. 이런 이미지가 되게 재밌어요. 문을 열어놓고 밖으로 열려있지만 이분들은 안을 관리하죠.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나간 게 정원. 이 여자 되게 이미지 짠하지 않아요? 골목을 내다보는 여인? 아직 못 나갔어요. 맨날 애 본다고 집 못 나오는 우리 언니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밖을 막 내다보면서 이분들도 옛날에 굴 좀 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정원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손님이 찾아오면 엄마도 한잔합니다. 이렇게 이런 그 사이의 공간?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안과 그리고 밖을 이어주는 이 정원이라고 하는 공간. 그 안에서 여성들이 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이 가르쳐주는 거죠. 이제 엄마들이 교양인들이 됐어요. 엄마가 글을 알아요. 글을 아이에게 직접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느냐. 여성들이 문자를 알고 여성들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 남자들이 이제 무역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집을 비우고 떠나요. 근데 하인보다 마누라가 좀 더 믿을만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그 17세기보다 좀 더 앞에 16세기 정도 되는 때 그림인데요. 이 환전상 부부의 초상화입니다. 보시면 성서를 보고 있죠. 여자가 문자를 해득했어요. 그리고 남자가 저울추로 돈을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돈은 그냥 100원짜리 동전이 다 100원이 아니라 이게 돌고 돌다 보면 좀 작아지니까 작은 거는 또 그람을 달아가지고 100원짜리인데 여기저기 깎였으니까 70원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달았는데 수확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성경 읽다가 지금 잠깐 딴짓하는 건데 이 성경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돈 계산. 관심이 쏠려요. 근데 이 환전상 부부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건 이 여자가 남편의 돈 계산을 자기도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그 지식 수준? 계산 방법이나 문자나 이런 것들 다 해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환전상이라고 하는 이거는 집이 아니거든요. 집이 아니라 가게인데 환전해주는 가게에 여성도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이 그림 보면 지금 이게 실물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보시면 여기 거울 보이세요? 이게 이 여인이 보고 있는 이제 성모자상에 있는 성서 책이죠. 기도서 같은 거고 여기 보면 창문에 요 빨간 모자 쓴 아저씨 보이시죠? 손님이 와 있어요. 손님이 오고 있는 이런 공식적인 가게에 여성이 나가서 남편 대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일상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여성의 일상에 주목한 게 여자들이 막 주장을 해서 나의 레벨을 높여줘 이래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다 남성들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들이에요. 남성들이 우리 집 여자가 교양도 갖추고 애도 잘 가르치고 나 애가 없을 때 환전상에 나가서 일도 좀 해주고 이런 식의 이미지들을 그리는 거죠. 이게 부르주아 여성의 이미지로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의 유형들을 그림으로 드러내고 저런 그림 하나 사다가 집에다 딱 걸어놓고 여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어떤 정범처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여성, 가정 이런 게
정말 중요시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고대에 보면 그 폴리스라고 하는 게 공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경찰 뭐 폴리스 하는데 폴리스가 이 정치적이고 공적 영역인데 고대에는 오이코스라고 해서 가정을 오이코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적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이코스하고 폴리스하고 이게 딱 대립이라기보다는 섞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 폴리스 공적 영역에 나가가지고 정치를 담당하고 민주주의 사회 그리스에서 여성들은 오이코스의 담당자였어요. 그럼 여성은 정치를 안 하냐? 안 했죠. 안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성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았냐? 낮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굉장히 독보적이었습니다. 왜냐? 실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돈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제일 혐오했던 건 뭐냐면 공적 영역에 사적 영역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적 영역은 자기 집에서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런 먹고 사는 문제를 공적 영역인 폴리스에서 와서 얘기하는 건 이건 되게 시민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오이코스는 네가 해결하고 공적 영역에서는 우리 도시의 문제를 얘기하고 우리가 얼마나 더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왜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못했으면 가서 그거 해결하라고 하는 게 그리스의 논리예요. 그래서 노예들이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민중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은 먹을 것조차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그냥 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그걸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가정에서 담당해주는 여자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비로소 사람은 자유롭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오이쿠스라고 하는 이 사적인 영역, 물질적인 영역, 먹고 사는 문제에 끄달리지 않고 공적인 영역에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그리스 사회에서의 구분법이었는데 오랫동안 이제 종교가 막 있었고 하는데 이때 가면서 부르주아 시대에 와서 이제 사적 영역이 폴리스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 전면에 등장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가정 이러는데 우리는 그리스식으로 보면 오이코스의 문제를 계속 폴리스를 갖고 오는 시대가 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거는 각자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시대가 되고 폴리스에서는 보다 고귀한 문제들을 우리가 논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린 계속 이거에 끄달려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폴리스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부르주아들이 가정의 영역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고 계속 이렇게 어떤 중요한 이미지로서 내보냈다는 거는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성의 지위, 가정이라고 하는 영역이 부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가정을 막 어쩌고 막 얘기하는데 근데 이전에 가정을 이렇게 주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사도 아까 보시면 기사들이 자기네 집 부유하게 만들겠다고 전쟁 났는데 안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목숨 걸고 나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직자들이 자기 집 배불리겠다고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일 포기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사적 영역을 그냥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에 천착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으로부터 떠난 자유민들의 이야기들이 그들에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그게 있는가?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일상의 소소함 즐겁구나, 주목했구나, 재밌구나 이런 영역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 영역을 논하는 시대가 되었구나. 우리에게서는 더 이상 보다 좀 재밌는 이야기, 뭔가 원대한 꿈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물론 이건 뭐 국가의 이상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 말고 다른 거 얘기할 수 없나? 왜 맨날 이렇게 경제만 얘기할까? 우리한테 그렇게 경제가 중요하고 정말 굶어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나? 이 시대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 모두가 다 먹고 사는 문제에 천착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 외의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상상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건 어떨까? 이런 것도 좀 재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은 어쨌든 문자도 이해하고 예체능, 물론 뭐 가사, 예절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 이제 여성이 등장하게 되죠. 자, 그래서 풍속화라고 하는 건 그 시대 상들을 막 이런 식으로 막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런 풍속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그냥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시면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문제 있죠. 이게 종교화인가 풍속화인가 그 문제가 다시 있습니다. 어디로 봐도 종교화 같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여자가
편지를 하나 들고 있잖아요. 이 편지 쪽지 메모가 써있는데 그게 확대하면 보인대요. 지금 이건 이미지 안 좋아서 확대도 잘 안 보이는데요. 확대하면 뭐가 있냐면 바세바라고 써있대요. 바세바가 누구냐면 다윗왕이 꽂혔던 여자죠. 유부녀였는데 다윗왕이 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의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자기가 이 여자를 취해서 이제 다윗왕하고 잘 살았던 여자인데 이렇게 어쨌든 이 바세바라고 하는 메모지에 그렇게 딱 써있는 순간 딱 17세기 그 부르주아 가정에 놓인 이 여인은 종교적 주제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분은 다윗의 편지를 전해 온 노파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의 이제 주제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텍스트를 떠나서도 그런데 우리에게 의미를 주죠. 그러니까 이걸 바세바라고 읽으면 막 종교적인 그림이 되는데 그렇게 읽고 싶으세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으시죠? 이 바세바가 놓여있던 그 성서 속에서의 고뇌 이런 것들은 이 여자에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뭔가 전가를 받았던 여인이에요. 그렇죠? 그런 여인이고 그 당시에 이제 신뢰 풍경 그 다음에 이 살짝 열린 다른 세계와 이 신뢰 사이에 놓인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지를 더 이상 텍스트, 어떤 주제에 매이지 않고 즐기게 되는 그런 시대에 와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즐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습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반드시 죽죠. 필멸하는 인간인데 그런 필멸하는 인간의 어떤 한 장면을 딱 골라서 영웅이 아니라 일상적인 이야기 이런 필부들의 장면들을 의미화하는 거죠. 이 그림은 할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굉장히 이렇게 스냅사진같이 이렇게 슥 하는 흔들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쾌활한 한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걸 통해서 어떤 이야기, 주제? 그런 거 없죠. 그냥 이 여인의 이런 존재 방식, 이렇게 막 흥겹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이 막 가난한 민중이고 그래서 구원해줘야 되고 이런 얘기 없습니다. 얘는 이제 어부 소년인지 아저씨인지 어쨌든 물고기 잡았고 그게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즐겁게 사는구나 이런 게 이제 이들의 주제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냥 보면 주제가 딱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여전히 모호한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장면은 지금 부르주아 한 가정에서 뭐 음악 수업을 받다가 손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음악 가르쳐준 선생님이 누가 왔냐라고 하니까 걔도 있고 이 여자가 와서 만나죠. 그럼 이제 인사를 하죠. 무슨 편지를 갖고 왔는지 아니면 직접 이 여자를 만나러 왔는지. 근데 그림은 그냥 너무 명확한데 사실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작업을 걸러 왔는지 아니면 뭐 공식적인 초대를 하러 왔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 집의 집사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 걔는 또 보면 이게 델브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인데 이 사람이 제일 잘했던 건 뭐냐면 공단 표현이에요. 공단 요거 보이죠? 이게 그 당시 엄청나게 유행을 했던 천입니다. 요거를 잘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볼 때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야 저 치마 패션 화보인 거죠. 저 치마 이런 거. 그래서 주제는 여전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분명했는데 그 17세기 장르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보이는 것 그대로가 주제인데 근데 그 보이는 것 아까 그 양자역학의 세계처럼 보이는 게 사람마다 조금 다르다는 거죠. 느낌이. 어떤 분은 이분이 좀 사적인 사심을 갖고 온 것 같고 어떤 분은 공적인 메시지를 갖고 온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뚜렷하지만 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해석의 여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특히 그래요. 이 그림은 뭐냐면 가장 결정적인 게 이 여자의 뒷모습이에요. 표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뭔가 벌어지고 있고 이게 뭐 제목이 아버지의 훈계인가 그래요. 이 사람이 아버지 같은데 투쟁이 같기도 하고 아버지가 아니면 병사인가? 여기서 뭔가 술잔을 먹고 있는 이 사람은 이 여자와 이 남자를 연결해주기 위한 투쟁인지 뭔지 촛불이 있고 뭐 책을 읽었던 흔적들이 있고 걔가 있고 이 여자 역시 공단 패션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 여자의 표정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얘기하고 있고 중간에 어떤 여자가 와인을 마시고 있어요. 종교적인 메시지 없고 뭐 소설의 어떤 그림 아닌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해석의 여지들이 남는 거죠. 세상이 분명하게 보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순간 더 모르게 되는 이 아이러니는 뭘까요? 예. 자, 이런 17세기를 지나서 사람들은 정말 계속 일상으로 그림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7세기 그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 그거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양자역학의 세계, 모호한 세계, 뒷모습, 이 표현이 갖고 있는 해독 불가능성. 우리의 삶은 굉장히 명확한 것 같지만 여전히 해독 불가능해요. 그쵸? 그런 영역을 17세기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일상에 주목하는 이런 17세기를 지나오면서 이제 18, 19세기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는 소품문이라는 게 생겼고 서양에서 뭐가 생겼냐면 소설이 생겼어요. 네. 노블이라고 하는데 이 노블은 새로운 종류의 이야기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기사도 문학, 예, 중세 기사도 문학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건 다 이렇게 문학을 쓰는 방법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기승전결 방법들이 정해져 있는데 소설은 정말 소소한 이야기죠. 그래서 평범한 개인들의 삶에 주목하는 글이 소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영웅들이 아니라 어떤 소설을 쓰는 작법에 연연하지 않고, 그러니까 글을 쓰는 작법, 기사도 소설 같은 거, 그런 작법에 연연하지 않고 작가 스스로가 자신의 스타일을 드러내고 그 스타일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그 이야기에 있는 주인공의 삶을 드러내주는 이런 식의 작법들이 소설에서 등장하고 그림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19세기로 넘어가면 리얼리즘 회화라고 하잖아요. 리얼한 삶의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리얼리즘을 풍속화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리얼리즘이라고 할 때 이런 걸 리얼리즘 회화라고 하는데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이 리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